톰 소여의 모험. 글 마크 트웨인.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아이들은 모래톱으로 나가 거북이를 찾아 뒤지기 시작했다. 모래를 나무 토막으로 쑤셔서 부드러운 곳을 찾아내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모래를 파냈다. 어떤 때는 한 구멍에 5, 60개나 되는 거북알이 있을 때도 있었다. 거북알은 둥글고 흰 것이 영국산 호두보다 조금 작았다. 소년들은 그날 저녁 유명한 거북알 프라이 요리를 실컷 먹을 수 있었고 남은 것은 두었다가 금요일 아침으로 썼다. 그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소년들은 환성을 지르며 모래톱으로 달려가 서로 쫓고 쫓기며 옷을 하나씩 벗어 나중에는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었다. 거친 강물의 질세라 모래톱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는데 물살이 발목을 때리는 바람에 더욱 재미있었다. 아이들은 서로 물장구를 치며 얼굴을 돌리고 다가가 상대방을 물속에 틀어박곤 셋이서 엉겨 한 덩어리가 되어 가라앉기도 하고 다시 떠올라 물을 토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철벅거리고 헐떡거리고 깔깔댔다. 장난에 지치면 모래톱으로 나와 모래 위에 벌렁 나자빠져 모래찜질을 하면서 쉬었다. 그러다가는 잠시 후에 또다시 뛰어 일어나 아까 하던 장난을 되풀이했다. 마침내 아이들은 자기들 피부가 마치 꼭 달라붙는 서커스용 타이즈를 입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은 당장 모래 위에 원을 그리곤 서커스를 하기로 했다. 누구도 그 명예로운 지위를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커스에는 광대가 셋이나 있었다. 다음에 그들은 공깃돌을 꺼내가지고 튕기기니 돌려 맞히기니 따먹기 따위를 하며 실증이 날 때까지 놀았다. 그러고서 조아헉은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헤엄을 쳤지만 톰은 발목에 매놓은 방울뱀의 방울띠가 간 곳 없이 사라진 것을 깨닫자 물속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졌다. 바지를 벗을 때 끈이 끊어져 발목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 신비스러운 부적 없이도 쥐가 나지 않은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다. 한참 뒤에 그 부적을 찾아낼 수는 있었지만 그때쯤에 다른 두 소녀는 그만 헤엄에 지쳐서 쉬려고 하는 참이었다. 셋은 여느 때와 다르게 뿔뿔이 흩어져 넓은 강 저쪽 한가로이 햇빛을 받고 있는 마을 쪽으로 맥없이 동경의 눈길을 던지고 있었다. 톰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지발가락으로 베키라고 써놓은 것을 깨달았다. 톰은 얼른 글씨를 지우곤 자기의 나약한 마음을 나무랐다. 하지만 어느덧 같은 이름을 또 썼다가 다시 지우고 있었다. 톰은 다른 두 소년을 쫓아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조의 기분은 회복의 여지가 없을 만큼 침울해져 있었다. 억누를 수 없는 향수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여차하면 눈물까지 찔끔거릴 판이었다. 헉도 맥없이 앉아 있었다. 톰 역시 가슴이 애이는 듯 했지만 그런 꼴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톰에게는 숨기고 있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을 고백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언제까지 모두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톰은 짐짓 쾌활한 투로 말했다. 이 섬엔 분명히 예전에 해적이 있었던 적이 있어. 다시 한번 탐험해보면 어떨까? 어디다 보물을 감춰두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썩어 빠진 괴짝 속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면 그 기분이 어떻겠냐? 하지만 가벼운 반응이 있었을 뿐 그나마 이내 사그라져서 두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톰은 새로이 다른 미끼를 던져봤지만 그것도 효과가 없었다. 쓸데없는 노력이었다. 조는 풀이 죽어서 나뭇가지로 모래를 쿡쿡 쑤시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이제 그만두자. 난 집에 갈래. 쓸쓸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톰이 말했다. 하지만 조, 기분이 점점 나아질 거야. 여기 낚시터는 끝내주잖아. 낚시군 뭐고 집에 갈래. 조, 여기같이 수영하기 좋은 데도 없어. 수영도 싫어. 수영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있을 게 뭐야. 집에 가고 싶어. 에라, 너 진짜로 아기구나?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졌단 말이지? 그래, 엄마 얼굴 보고 싶다. 너도 엄마가 있다면 분명히 그럴걸. 내가 아기라면 너도 아기야. 그러고서 조는 조금씩 코를 훌쩍거렸다. 됐어 그럼. 이 아기는 엄마한테 보내기로 하자. 응? 헉. 아유 가엾어라. 엄마가 보고 싶다니까 보내줘야지 뭐. 헉. 넌 여기가 좋지? 그렇지? 넌 나하고 여기 있을 거지? 응. 헉은 대답은 했지만 영 김 빠진 대답이었다. 평생 너희들하고는 얘기도 안 할 거야 난. 그러면서 조는 일어났다. 그러고는 뚱한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나 옷을 입기 시작했다. 톰도 좀처럼 지지 않았다.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너 같은 놈 누가 잡을 줄 알아? 어서 집에 가서 놀림거리나 되라. 흥! 그래도 꼴의 해적이라고. 헉이랑 난 아기가 아니야. 우린 여기 있을 거야. 이봐 헉, 그렇지? 가고 싶은 녀석은 다 가라고 해. 조, 너 같은 거 없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말은 이렇게 했지만 불안하기는 톰도 마찬가지였다. 톰은 조가 뚱한 얼굴로 그대로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을 보곤 가슴이 철렁했다. 더욱이 신경 쓰이는 것은 조가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헉이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불길하게 입을 꾹 다물고 있다는 점이었다. 얼마 뒤 조는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일리노이 쪽 둑을 향해 모래톱을 건너기 시작했다. 톰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흘낏 헉을 쳐다보니까 헉은 톰의 시선을 못 견디겠다는 듯 눈을 내리깔곤 이렇게 말했다. 나도 같이 가고 싶어 톰. 웬일인지 쓸쓸하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아. 함께 가자 톰. 난 싫어.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 난 여기 있을 거야. 톰, 그럼 나 간다. 좋아, 어서 가. 누가 말릴 줄 알고? 헉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기 옷을 주섬주섬 줍기 시작했다. 톰, 너도 가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저쪽 둑에서 기다릴 테니까. 평생 기다려도 소용없어. 내가 할 말은 그뿐이야. 헉은 처량히 걷기 시작했다. 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존심 같은 것은 버리고 함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두 애가 돌아와 주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친구들은 그대로 천천히 물을 건너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라고 생각하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톰은 자존심과의 최후의 싸움을 하고 나서 쏜살같이 친구들의 뒤를 쫓아가며 소리를 질렀다. 기다려! 기다려! 얘기할 게 있어! 둘은 서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톰은 두 소년이 있는 데까지 가서 비밀을 털어놓았다. 처음 두 소년은 뚱해서 듣다가 이야기의 요점을 알아듣자 그거 근사한데 하고 환성을 올렸다. 진작 그 얘기를 했더라면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기도 했다. 톰은 그럴듯한 변명을 해서 넘겼다.
그러나 실은 이 비밀마저도 두 소년을 오래 붙잡지 못할까 은근히 걱정이 되어 최후의 순간까지 밝히기를 미루어 두었던 것이었다. 소년들은 싱글벙글 돌아와 활기차게 다시 아까 하던 장난을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줄곧 톰의 재치 있는 생각을 화제로 삼았다. 친구들은 톰의 타고난 재능에 감탄에 마지 않았다. 거북알과 물고기로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에 톰은 담배 피우는 것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조도 덩달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헉은 두 사람분의 파이프를 만들어 담배를 채웠다. 이 초보자들은 담배라곤 포도잎을 말아서 피워본 적밖에 없었기에 금세 괜한 말을 했다고 후회했지만 남자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들은 배를 깔고 드러누워 자신 없이 조심조심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불쾌한 맛에 속이 메스꺼렸지만 톰은 이렇게 말했다.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정도라면 좀 더 일찍부터 피워볼 걸 그랬네. 조도 뒤질세라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별거 아니잖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피워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지만 나도 피울 수 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뭐야. 난 벌써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헉, 전에도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들었지? 헉이 증인이야. 헉이 동의했다. 그래, 여러 번 들었지. 그래, 한 몇백 번은 했을 거야. 한 번은 도살장 옆에서 그랬잖아. 그땐 밥 테너랑 조니 밀러랑 제프 세처도 함께 있었어. 내가 그 말 했던 거 기억나지, 헉? 헉이 맞장구를 쳤다. 그럼 기억나지. 내가 마침 하얀 구슬을 잃어버린 다음 날이었어. 아니야. 그 전날이었구나. 거봐, 헉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 조가 큰 소리를 쳤다. 아, 이런 거 하루 종일 피우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겠다. 난 전혀 구역질이 안 나는데? 톰도 지지 않았다. 나도 온종일 피우고 있어도 문제없어. 하지만 제프 세처는 절대 못 피울걸? 제프 세처라고? 그 바보 같은 놈은 2번만 빨아도 기절에 나자빠질걸. 그놈 한 번만 피우게 해보자. 매운맛을 보여주게. 좋아. 그리고 조니 밀러도. 조니 밀러한테 한번 피워보라고 했으면 좋겠네. 조가 말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조니 밀러 같은 병신이 이런 걸 할 줄 알겠냐? 천만에 냄새 한 번만 맡아도 골로 갈걸. 두말하면 잔소리 조. 우리 이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그러다가 언젠가 모두들 모여있을 때 내가 너 있는 대로 슬쩍 가서 조, 파이프 있지? 한 대 피우고 싶은데 하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이러면 돼. 응, 늘 피우던 게 있어.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담배가 별로 맛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괜찮아. 독하기만 하면 아무 거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가 파이프를 2개 꺼내서 둘 다 시치미를 딱 대고 불을 붙인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신난다, 톰. 지금 당장 해보고 싶다. 나도. 거참 괜찮은 생각이지. 그리고 해적 때 배웠다고 하면 모두 자기들도 한몫 끼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입을 딱 벌리고 부러워할 거야. 물론이지. 부러워하고 말고. 이처럼 이야기는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지만 점차 시들해지다가 띄엄띄엄 중단되는 일이 잦아졌다. 사이사이 침묵이 길어지고 두 소녀는 계속해서 침을 뱉었다. 입안의 모든 구멍이 분수가 된 듯 혓바닥 아래로 계속 침이 괴어 아무리 뱉어도 또 솟아나고 필사적으로 참아도 그 일부가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때마다 억 하고 갑자기 구역질이 나오곤 했다. 둘 다 완전히 맥이 빠지고 얼굴색이 새파래졌다.
조의 파이프가 힘없이 손가락 사이로 툭 떨어졌다. 톰의 파이프도 떨어졌다. 두 소년의 입에는 자꾸 침이 고여서 필사적으로 뱉어내고 있었다. 마침내 조가 힘없이 말했다. 나 아까 칼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야겠어. 그러자 톰이 입술을 떨면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도 가서 도와줄게. 넌 저리로 가봐. 난 샘가를 찾아볼 테니까. 아니야, 넌 안 와도 돼, 헉. 우리 둘이서 충분해. 그래서 헉은 주저앉아 1시간이나 기다렸다. 그러다가 심심해져서 헉은 두 소년을 찾으러 나섰다. 두 소년은 숲속에서 이쪽 저쪽으로 갈라져 각기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잠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든지 간에 이제는 두 소년 모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찾은 듯 했다. 그날 밤 두 소년은 그다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여전히 얼굴빛이 좋지 못했다. 밥을 먹은 뒤에 헉이 자기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면서 톰과 조의 것도 해주려 하자 둘은 몸이 좀 안 좋다고 거절했다. 저녁 먹은 것이 좀 얹힌 것 같다는 것이었다. 밤 12시쯤 조는 잠을 깨 톰과 헉을 깨워 일으켰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공기가 텁텁한 것이 숨막힐 듯이 무더웠지만 소년들은 밝고 아늑한 모닥불 옆으로 모여들었다. 소년들은 꼼짝도 않고 앉아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기다렸다. 불길한 정적이 계속되었다. 모닥불 주위 말고는 모든 것이 암흑 속에 잠겨 있었다. 다음 순간 번쩍번쩍하고 하얀 빛이 번뜩이다 희미하게 나무 잎사귀들을 비추더니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 뒤를 이어 이내 더욱 강한 빛이 번쩍하고 비쳤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러더니 낮은 신음소리가 나뭇가지들 사이를 스치고 소년들은 가느다란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혹시 귀신이 지나간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니 저절로 몸서리가 쳐졌다. 잠시 조용하더니 벼랑간 무시무시한 섬광이 번쩍하고 밤을 한낮으로 바꿔놓았고 그들 발치에 조그마한 풀잎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드러낸 뒤 겁먹고 창백한 새 얼굴을 비추었다.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한층 더 요란하게 공중에서 꽈당꽈당 뒹굴며 몸부림을 치더니 이내 저 멀리로 사라져버렸다. 찬바람이 휙 불어와 나뭇잎이 우수수 소리를 냈고 모닥불의 흰재가 이리저리로 마구 날렸다. 다시 한번 날카로운 섬광이 온 숲을 번쩍하고 비추었고 그 뒤를 따른 우당탕하는 폭음은 소년들의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금방이라도 날려버리지 않을까 걱정될 만큼 요란했다. 그 뒤에 찾아든 짙은 암흑 속에서 소년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주먹 같은 빗방울이 후드득 나뭇잎을 두들겼다. 어서 빨리 텐트 속으로 들어가! 톰이 소리치기 무섭게 소년들은 일제히 벌떡 일어나 내달렸지만 코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나무 뿌리와 덩쿨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요란한 질풍이 세찬 소리를 내면서 숲 사이를 스치자 숲의 모든 사물이 덩달아 소리를 냈다. 눈부신 섬광이 다투어가며 그 뒤를 따랐고 곧 고막을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며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이 비의 장막을 땅 위에 걸쳐놓았다. 소년들은 큰 소리로 서로를 불러봤지만 점점 기세를 높여가는 바람과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래도 그들은 가까스로 차례로 텐트에 다다를 수 있었다. 한껏 놀란 데다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지만 이럴 때 서로 의지할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든든한 일이었다. 다른 소리들도 요란했지만 헛도시 바람에 펄럭거리며 내는 소리 탓에 소년들의 말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폭풍 우의 기세가 점점 드세지더니 결국 텐트 대용으로 친 돛을 동여맨 매듭이 끊어져 버려 돛은 커다란 날개처럼 폭풍우를 타고 펄럭이며 멀리 날아가 버렸다. 소년들은 서로 손을 잡고 몇 번씩 뒹굴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강둑 위에 있는 커다란 느릅나무 아래로 뛰어 들어갔다. 전투는 점점 그 기세를 더했다.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갯불이 땅 위의 모든 것을 똑똑히 비추어 그림자 하나 없이 선명한 모습으로 드러내 놓았다. 활처럼 휜 나무들, 흰 거품이 일며 커다랗게 파도치는 강물, 몰려오는 파도의 물안개, 두껍게 깔린 구름, 사선으로 내리치는 비의 베일 너머로 강변 건너편의 높은 절벽은 희미하게 형체만 보였다. 이따금씩 싸움에서 친 큰 나무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어린 나무들 위로 쓰러졌고 점점 기세를 높이는 천둥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어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섬을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리고 태워버리고 나뭇가지 끝까지도 물속에 잠기게 하거나 아니면 날려버리는 것처럼 그곳에 살고 있는 짐승들을 낱낱이 귀머거리로 만들어 버리려는 듯 폭풍우는 대단한 기세로 기승을 부렸다. 피할 곳이 없는 세 소년에겐 참으로 힘겹고 암담한 밤이었다. 그러나 드디어 전투가 끝나 적의 세력은 후퇴하기 시작했고 위협도 불평도 점점 가라앉아 이제 섬에는 평화가 되살아났다. 소년들은 거의 넋이 빠진 모습으로 캠프로 돌아왔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 할 만한 일이 있었다. 캠프에 지붕 구실을 하고 있던 커다란 단풍나무가 번갯불에 맞아 산산조각 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소년들이 그곳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뻔한 노릇이었다. 캠프에 있던 모든 물건은 흠뻑 젖어 있고 불도 완전히 꺼져 있었다. 아직 철부지인 소년들은 나이가 나이인 만큼 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이다. 몸이 온통 비에 젖어 추워서 얼어 죽을 것만 같았고 입에서는 한숨 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왔다. 그러나 다행히 모닥불 바로 근처 쓰러진 나무 아래에 얼마 안 되는 손바닥만한 땅이 젖지 않은 채 남아있어서 한 구석에 불씨가 밀려 남아있었다. 소년들은 여기저기 쓰러진 나무 아래서 나무 껍질과 마른 잎 따위를 긁어모아 끈기 있게 후후 입으로 불어 가까스로 다시 불을 활활 피어오르게 하여 기운을 회복했다. 소년들은 익힌 햄을 불에 말려 배를 채웠고 그러고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날이 셀 때까지 한밤중에 영웅적인 모험담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자려고 해도 마른 장소가 없었던 것이다. 해가 떠올라 조용히 소년들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소년들은 더 이상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 모래톱으로 나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었고 아이들은 하는 수 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식사 준비를 했다. 밥을 먹고 나자 온몸이 쑤시기 시작했고 또다시 향수병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톰은 이 모습을 보고 되도록 해적들의 기분을 바꾸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조와 헉은 공깃돌이건 서커스건 그 어느 놀이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톰은 그 엄청난 비밀을 상기시켜 기운을 불어넣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지속되는 사이에 다른 새로운 계획을 끌어내었다. 그 계획이란 잠시 해적 노릇을 중지하고 인디언이 되자는 것이었다. 두 소녀는 그 말에 솔깃했고 아이들은 당장 옷을 벗어버리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진흙을 발라 얼룩말 모양의 인디언 추장이 되어 영국의 개척지를 습격하기 위해 숲속으로 돌진에 들어갔다. 다음에는 각기 서로 적수인 새 종족이 되어 덤불 속에 몰래 숨어있다 기습 작전을 감행해 요란한 함성을 올리면서 뛰어나와 서로서로 몇 천의 적을 무찌르고 그 머리 가죽을 벗겼다. 날씨도 쾌청하고 꽤 근사한 하루였다.
저녁 때 소년들은 배고픔을 느끼며 기분 좋게 캠프로 돌아왔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전쟁을 하고 있는 인디언들은 서로 화해를 하지 않곤 빵을 나누는 일이 없는 법이었고, 화해하려면 한 개의 파이프로 담배를 같이 나누어 피운다는 것이 절대적 조건이었다. 그것 말곤 다른 방법은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었다. 두 인디언은 차라리 해적으로 남을 걸 하고 적잖이 후회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었다. 둘은 용기를 내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곤 파이프를 달라고 해서 형식에 따라 연기를 내뿜었다. 얻은 수확이 있었기 때문에 두 소녀는 인디언 놀이를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잃어버린 칼을 찾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뜰 필요도 없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젠 뱉어버릴 만큼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다. 이런 믿음직한 징후를 연습 부족 탓으로 낭비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식사를 끝마친 후에 열심히 연습한 결과 두 소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고 그 덕분에 즐거운 저녁을 보낼 수 있었다. 두 소녀는 이 새로운 수확이 6개국 국민 전체의 머리 가죽을 벗긴 것보다도 자랑스럽고 기뻤다. 자, 이제 이 소년들이 마음껏 담배를 피우고 짓거리고 우쭐대게 내버려 두기로 하자. 당분간 우리는 그들에게 볼 일이 없으니까 말이다. 토요일 오후, 세인트 피터즈버그는 활기라곤 찾아볼 수 없이 쥐죽은 듯 잠잠하기만 했다. 아이를 잃은 하퍼네와 폴리이몬의 식구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조용한 마을이 보통 때와는 또 다른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간 채로 일을 하면서도 입을 거의 열지 않고 간간히 한숨만 내뱉었다. 아이들에겐 모처럼의 토요일이 무거운 짐만 같았다. 놀려고 해도 흥도 나지 않고 맥이 빠져 그만두고 말았다. 그날 오후 베키 세처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이 쓸쓸한 마음으로 텅 빈 학교 운동장을 헤매고 있었다. 그곳에도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베키는 중얼거렸다. 그 노쇠 손잡이를 돌려주지 말걸. 이제 그 애를 기억할 만한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 베키는 한동안 숨을 죽여 흐느껴 울다 얼마 후 울음을 참으며 또다시 중얼거렸다. 바로 여기였어.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런 소린 죽어도 안 할 거야. 절대로. 하지만 그 앤 이제 이 세상에 없어. 다시는 톰을 만날 수 없게 됐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터지는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베키는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채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자 이번엔 톰과 조의 친구들이었던 아이들이 몰려와 운동장 울타리를 바라보면서 침울한 말투로 자기들이 톰을 맨 마지막으로 봤을 때 톰이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했고 조가 무슨 말을 이러쿵 저러쿵 했는지 따위에 하찮은 일들을 들먹였다. 그때엔 한 귀로 흘려들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의미심장해질 줄이야. 그러다 이야기를 하는 아이마다 사라진 톰과 조가 서 있던 장소를 가리키며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그때 난 이렇게 서 있었어. 바로 지금처럼 말이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에 톰이 있었거든. 그만큼 가까이 있었던 거야. 그때 톰이 빙그레 웃었는데 이렇게 말이야.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 왜 오싹한 느낌 있잖아. 그땐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 그러고는 죽은 소년들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인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너나 할 거 없이 나서서 이 오싹한 명예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미리 작당해둔 증인들을 내세웠다. 증인들은 얼렁뚱땅 꾸며댄 증언들을 들고 나섰다.
결국 누가 맨 마지막으로 소년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소년들과 말을 나누었는지 결판이 나서 몇몇 행운아들이 행세를 하게 되자 나머지들은 그만 부러워서 입이 딱 벌어졌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딱한 아이가 못 참겠다는 듯 자부심으로 눈을 빛내며 기억을 더듬어 말했다. 난 그래도 톰한테 맞은 적이 있어. 하지만 자랑 삼아 한 이 말은 완전히 실패였다. 안 맞아본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 아이들 무리는 여전히 침울한 말투로 사라진 영웅들의 회고담을 주고받으며 총총히 그 자리를 떴다. 다음 날 오전 주일학교의 수업이 끝나자 보통 때와는 다르게 장례식을 알리는 조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고요 속에 울려 퍼지는 그 구슬픈 종소리는 한껏 가라앉은 사람들 기분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았다. 교회로 모여들던 마을 사람들은 문간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곤 이 슬픈 사건에 관해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귓속말 하나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소리라곤 부인들이 자리에 앉을 때 나는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이 조그마한 교회에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예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이윽고 교회 안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 소리가 일제히 끊기며 고요함이 감돌자 폴리 이모에 이어 시드, 메리, 그리고 하퍼 일가가 검은 상복을 입고 등장했고 나이든 목사뿐 아니라 모인 사람 모두가 정중히 일어나 그들이 맨 앞줄에 자리 잡을 때까지 서 있었다. 교회 안은 또다시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가끔씩 흑흑 흐느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잠시 후 목사가 두 팔을 벌리고 기도를 올렸다. 엄숙한 찬송이 끝나자 성경 구절 낭독이 이어졌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배가 진행되면서 목사가 온갖 은총과 승리의 말씀과 죽은 소년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하자 목사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이 살았을 적에 눈이 멀어서 그 애들의 결점과 실수만 보았다는 생각이 들어 쓰라린 죄책감을 느꼈다. 목사는 아이들 살아생전에 있었던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아이들의 선량하고 착한 심정을 부각했고 사람들은 그 아름답고 숭고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땐 그 아이들의 버르장머리 없고 매를 벌고 다니는 악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새삼 후회했다. 목사의 추억담이 계속되어 감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더 감동을 받아 마침내는 한 덩어리가 되어 흐느껴 울었고 애통해하는 유족들과 함께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마침내는 목사까지도 감정을 이기지 못해 단상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바로 이때 복도에서 버스럭하고 소리가 난 것을 알아챈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다음 순간 교회 문이 삐걱 열리자 목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다 말고 젖은 눈으로 쳐다보곤 순간 넋을 잃고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하나둘씩 목사가 바라보는 쪽을 돌아보다 문득 사람들이 일제히 경악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죽은 새 소년이 톰을 앞장세워서 그 뒤로 맨 뒤에 누더기를 질질 끌며 멋쩍은 낯을 하고 있는 헉의 순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소년들은 사용하지 않는 특별실에 숨어서 자기들의 장례식 설교를 다 듣고 있었던 것이었다. 폴리 이모, 메리, 하퍼 집안 식구들은 살아 돌아온 소년들에게로 뛰어가 숨이 막힐 정도로 키스를 퍼부으며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되풀이했다. 이 와중에 헉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 틈바구니에서 숨을 곳도 없이 멋쩍게 몸을 꼬면서 불편하게 서 있다가 슬쩍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톰이 얼른 헉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이모, 이건 불공평해요. 헉이 살아 돌아온 걸 기뻐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기뻐하는 사람이 없긴 나부터도 기쁘구나.
에고, 이 어미 없는 불쌍한 것 같으니. 하지만 폴리 이모가 아낌없이 퍼부은 애정 때문에 헉은 이전보다 더 불편하기만 할 뿐이었다. 갑자기 목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축복의 근원인 하느님을 찬미하라. 자, 모두들 찬송합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전원이 이 말을 따랐다. 찬송가 백장이 벅찬 감격에 넘쳐 울려 퍼졌다. 찬송 소리가 떠나갈 듯 울리는 동안 해적 톰 소여는 부러운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는 애들을 둘러보며 마음 한구석으로 지금이 자기 생애 최고의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감쪽같이 속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 이처럼 감격에 넘친 찬송가를 들을 수만 있다면 또 한 번 속아도 괜찮겠다고 소곤거렸다. 톰은 그날 폴리 이모의 기분이 변할 때마다 1년치를 합산한 것보다도 많이 꿀밤 세례를 받다가도 키스 세례를 받기도 했는데 꿀밤과 키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와 자기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적당한 건지는 분간할 수가 없었다. 동료 해적들과 돌아와 자기들 장례식에 참석하자는 계획이 바로 톰이 끝까지 털어놓지 않았던 큰 비밀이었다. 소년들은 토요일 해질 무렵에 통나무 하나를 저어 미주리 쪽 강둑에 대서 날이 밝을 때까지 마을 주변의 숲속에서 잠을 잔 뒤에 뒷길로 살짝 교회로 들어가 부서진 의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의 특별실에서 부족한 잠을 마저 청했던 것이다. 월요일 아침 식사 때 폴리 이모와 메리는 특히 톰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톰이 하고 싶다는 것은 모두 들어주었다. 여느 때 같지 않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 와중에 폴리 이모가 한마디 했다. 딴 사람들을 근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희희낙낙 놀고 왔다니 고얀 녀석들이야. 인정머리 없이 내가 그리 가슴 아파하게 놔두다니 너무 괘씸하구나. 통나무로 강을 건너서 제 장례식에 올 수 있었다면 미리 들러서 죽은 게 아니라 가출한 거라고 넌지시 알려줄 수도 있었지 않니? 메리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생각만 있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폴리 이모가 기대에 젖어 환한 표정으로 물었다. 안 그러니 톰, 말해보렴. 미리 알려둘 생각이 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니? 톰이 대꾸했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라면 모든 일을 망쳤을 텐데요. 톰, 난 그래도 네가 그만큼은 이 이모한테 정이 있는 줄 알았다. 폴리 이모가 서운하게 말하자 톰은 마음이 영 불편해졌다. 이모가 덧붙여 말했다. 설령 알리러 오지 않았다 해도 그런 생각만이라도 했다면 기특할 텐데 말이다. 메리가 이번엔 톰의 편을 들며 말했다. 저 이모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애가 워낙 까불거려서 서둘러서 뭘 할라치면 다른 생각은 못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더 서운해. 시드라면 안 그랬을 텐데 말이다. 시드라면 반드시 와서 미리 알려줬을 거야. 톰, 너 나중에 이 이모가 죽고 나서 그땐 별일도 아니었는데 좀 더 잘해드릴 걸 하고 후회하지 말거라. 그땐 이미 늦었으니. 하지만 이모, 내가 이모 생각 많이 하는 건 이모도 잘 알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니? 톰은 후회하는 듯이 말했다. 아유, 그럴 생각이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모 꿈은 꿨다고요. 그래도 기특하지 않단 말이에요. 기특하긴. 집에서 기르는 개도 그만큼은 생각을 해주겠다. 그나마 아예 꿈도 안 꾸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 무슨 꿈을 꿨는데. 글쎄, 수요일 밤인데요.
이모가 침대 옆에 앉아있는 꿈을 꾸었어요. 시드는 나무 갯장 옆에 앉아있고 그리고 그 옆엔 메리 누나가 있고요. 그래, 수요일 밤에 확실히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 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고했구나. 우리들 꿈을 꾸느라. 그리고 조 하펀의 아줌마도 같이 있었고요. 뭐? 정말 하퍼 부인도 있었는데 그게 다니? 그 밖에도 많지만 이젠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모가 다그쳤다. 그런 소리 말고 어서 기억해봐라. 기억이 안 나니? 글쎄요. 내 기억엔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잘 좀 생각해봐, 톰. 바람이 불어서 어쨌는데. 톰은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고는 잠시 궁리하는 척 하다가 불쑥 말했다. 옳지. 생각났다. 생각났어요. 촛불이 흔들렸어요. 이런 세상에. 계속해봐, 톰. 그래서. 이모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문이 열린 것. 그래서, 톰. 잠깐 생각 좀 하게 해주세요. 잠깐만. 맞아. 문이 열렸나 보다 하고 말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분명히 그런 말을 하긴 했어. 그렇지, 메리? 그 다음엔. 그러고 나서 확실진 않지만 이모가 시드한테 가서 그러고 맞아. 내가 시드에게 뭘 하라고 했니? 뭘 하라고 시키던? 시드한테 문을 닫게 했어요. 아이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나. 살아생전에 이런 일은 또 처음이다. 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누가 그러던 당장에 하퍼 부인에게 알려줘야겠다. 그이는 미신이니 뭐니 하더라만 어디 이 말을 듣고 어쩌나 봐야겠다. 참, 계속해봐라, 톰. 이젠 점점 똑똑히 생각나요. 그리고 나서 이모가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앤 나쁜 애는 아니라고요. 장난이 심한 데다 촐싹대긴 해도요. 그리고 분명하진 않지만 나더러 망아지랬나 뭐랬나. 그래, 바로 그랬지. 이런 세상에. 그래서 톰? 그러고 나서 이모가 울기 시작했어요. 맞아, 울었지. 뭐 그때만 운 건 아니었지만. 그러고 나서 하퍼 아줌마가 울기 시작했죠. 조도 마찬가지라면서요. 아줌마가 버린 크림을 조가 먹었다고 잘못 알고 매질을 했다면서 통곡을 했어요. 톰, 아무래도 너 귀신이 씌었나 보다. 신통하게 마치네. 어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마치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니? 그러고 나서 시드가 말하길. 시드가 끼어들었다. 나도 무슨 말을 했나?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았는데. 메리가 말했다. 가만히 있긴 무슨 말인가 하긴 했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만히 톰의 얘기나 듣자. 그래서 시드가 뭐라고 하던?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살아생전에 더 잘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어쩜 신통하구나. 시드가 말한 그대로잖니. 그래서 이모가 야단쳤어요. 그렇고 말고 그때 천사가 옆에 있었나 보다. 어디선가 천사님이 듣고 계셨던 거야. 그러고는 하퍼 아줌마가 조가 화약 장난으로 아줌마를 기겁하게 했던 일을 말했고 이모는 고양이랑 진통제 얘기를 했죠. 정말 귀신 같구나. 그러고 나서 우리들 시체를 건져내려고 강을 뒤진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일요일 장례식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엔 이모랑 하퍼 아줌마가 서로 껴안고 울다가 하퍼 아줌마가 집으로 가셨죠. 맞아, 그랬지. 두말할 나위 없이 틀림없이 그랬어.
직접 눈으로 봤어도 이렇게까지 똑같이 얘기하진 못할 거다. 그러고 나선 계속해봐. 그 다음에 이모는 아마 날 위해서 기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모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모가 했던 말도 죄다 들리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모는 잠자리에 드셨어요. 그때 나무 껍질에 우린 안 죽었어요. 그냥 해적놀이 하러 간 거예요. 이렇게 써서 촛대 옆 테이블에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슬픈 얼굴로 잠자고 있는 이모 모습이 하도 측은해서 다가가서 허리를 굽혀 이모 입술에 뽀뽀했던 것 같아요. 그랬니, 톰? 정말로? 그랬다면 모든 걸 용서해 주마. 그러면서 이모가 꼭 껴앉자 톰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무도한 해적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시드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렸다. 감동적인데? 꿈이라서 그렇지. 닥쳐라, 시드. 그런 생각을 했으니 꿈도 그렇게 꾸는 법이야. 톰, 혹시라도 네가 돌아올까 싶어서 널 주려고 아껴두었던 특상품 사과란다. 자, 이젠 학교에 가라. 이렇게 네가 돌아온 것만도 하느님 덕택이야. 그럴 자격이 없어도 당신을 믿고 당신 말씀을 따르는 이는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이시니까. 그분께서 합당한 자들에게만 축복을 주시고 힘들 때 그런 사람들만 도와주신다면 이 땅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길고 긴 밤이 닥쳐왔을 때 그분의 처소에 들어갈 자도 몇 안 되겠지. 자, 어서들 학교에 가렴. 아이고, 너희들 덕분에 일이 잔뜩 밀렸구나. 아이들이 학교로 떠나자 폴리 이모는 하퍼 부인을 방문해 톰의 놀랄만한 꿈 이야기를 해서 현실적인 하퍼 부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이었다. 시드는 짐작가는 바는 있었지만 말하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 같아 집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정도로 긴 꿈인데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니. 등굣길에 톰은 한마디로 영웅이었다. 톰은 이제 깡충깡충 뛰는 것은 그만두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해적다운 모습을 뽐내며 길을 걸었다. 실제로 모두들 톰을 쳐다보고 있었다. 톰은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이는 소리에 무관심한 척했다. 이런 맛에 사는 것 아닐까? 톰이 걸어가자 그 뒤를 마치 행렬의 선두에 선 북치는 소년이나 서커스단 앞에 선 코끼리라도 따라오듯 올망졸망 아이들이 졸졸 따라왔다. 또래 소년들은 마치 톰이 없어졌던 것조차 기억 못하겠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론 부러워서 견딜 수 없었다. 톰의 새까맣게 탄 피부색과 저 엄청난 유명세가 자기 것이 된다면 무엇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겠다고 생각하고들 있었다. 물론 톰으로선 설사 서커스단 하나를 통째로 준다 해도 바꿀 리가 없지만 말이다. 학교에 가보니 톰과 존은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고 아이들의 부러워하는 눈초리에 이 두 영웅은 어깨가 으쓱할 정도로 우쭐했다.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두 소녀는 자기들이 겪은 모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이런 이야기야 워낙 상상력으로 땜질을 해 부풀리기 마련이라 꼬리를 물고 끝없이 계속되었다. 이야기를 하다가 절정에 이르면 톰과 존은 득이양양한 얼굴로 파이프를 꺼내서 의젓하게 물곤 요요히 연기를 내뿜었다. 톰은 이젠 백기세처 같은 애에게 사랑을 얻으려 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지었다. 명예만으로도 충분했다. 오직 명예만을 위해 살 터였다. 하지만 이젠 톰이 유명 인사가 됐으니 백기 쪽에서 화해하고 싶어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좋아, 백기도 당해봐야 해. 자기만큼 나도 차가울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겠어. 곧 장본인인 백기 세차가 왔다. 하지만 톰은 본체만 채웠다. 한술 더 떠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애들 무리에 끼어들어 다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다 언뜻 돌아보자 볼이 발갛게 달아오른 베키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이리저리 즐겁게 뛰어다니는 게 보였다. 친구 누군가를 쫓는 듯 했는데 그러다가 정말로 쫓던 애를 잡으면 자지러지게 웃는 것이었다. 하지만 톰은 베키가 줄곧 자기 주변에서 술래잡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 쪽으로 의미 있는 시선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톰은 베키의 이런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이제껏 지켜온 태도에 집착해 베키가 근처에 있는 것조차 모르는 듯 철저히 무시해버렸다. 얼마 후에 베키는 즐거운 척하기를 집어치우고 한두 번 가늘게 한숨을 내쉬다가 뭔가 기대하는 듯한 눈초리로 톰의 얼굴을 힐끗거리며 쭈뼛쭈뼛 톰 쪽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베키는 톰이 에이미 로런스하고 특별히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곤 가슴이 터질 듯 불안해지고 슬퍼졌다. 그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발길을 뗄 수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톰 쪽으로만 발길이 향했다. 베키는 억지로 용기를 내어 톰 바로 옆에 있는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메리 오스틴, 너 정말 나쁘다. 어떻게 주일학교를 빼먹을 수 있니? 메리가 놀라 대답했다. 어머, 아니야. 나 갔는걸? 아니라고? 그래? 어디 앉아 있었는데? 언제나처럼 피터 선생님 반에 있었어. 난 널 봤는데. 그래? 이상하다. 왜 그럼 못 봤을까? 소풍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머, 재밌겠다. 누가 준비해 주는 건데? 우리 엄마가. 좋겠구나. 너희 엄마가 나도 끼워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러실 거야. 이 소풍은 날 위한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오라고 하실 거야. 난 네가 왔으면 좋겠어. 고마워. 언젠데? 곧. 아마 여름방학 때일 거야. 재밌겠네. 그럼 딴 애들도 다 가니? 그럼 내 친구들이랑 또 친구가 되고 싶은 애들이랑 다 가도 괜찮아. 그러고 나서 베키는 흘게 톰의 얼굴을 쳐다봤지만 톰은 에이미 로런스에게만 집중했다. 섬에서 겪은 굉장했던 폭풍우 얘기를 하면서 번갯불이 채 3피트도 안 떨어진 곳에 내리쳐 커다란 단풍나무가 박살났다는 따위의 말을 신나게 늘어놓고 있었다. 그레이시 밀러가 물었다. 나도 가도 돼? 그럼. 이번엔 셀리 로저스가 물었다. 그럼 난? 물론이지. 수지 하퍼가 물었다. 난? 조 오빠도 끼어도 돼? 당연히 되지. 이처럼 하나씩 끼어들 때마다 아이들은 기뻐서 손뼉을 쳤고 결국 톰과 에이미만 빼고 모두 초대를 받아냈다. 톰은 쌀쌀맞게 돌아서서 에이미 로런스하고만 이야기를 하다가 에이미와 함께 어디론가 가버렸다. 베키는 입술이 떨리며 왈칵 눈물이 솟아났지만 눈물을 감추려고 일부러 활발하게 짓거렸다. 이젠 소풍이고 뭐고 모두 다 흥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베키는 뿌리치듯 그 자리를 떠나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서 한바탕 울었다. 그러고는 자존심이 상한 채로 수업종이 울릴 때까지 그곳에 우울하게 앉아 있었다. 이윽고 베키는 눈에 복수의 빛을 띠고 벌떡 일어나 따 늘어뜨린 머리를 휙 넘기더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디 두고 보라지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휴식 시간에도 톰은 내심 통쾌한 마음을 즐기면서 계속 에이미하고만 시시덕거렸다. 그러면서도 베키가 보고 있나 눈으로는 계속해서 베키를 찾고 있었다. 이내 베키를 찾긴 찾았지만 톰은 갑자기 맥이 탁 풀리고 말았다. 베키는 학교 건물 뒷곁 조그마한 벤치에 다소 곳이 걸터앉아 엘프리드 템플과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다른 것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 사이좋게 머리를 맞대고 붙어 앉아서 그림책에 푹 빠져 있었다. 톰은 질투로 온몸의 피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모처럼 베키가 내민 화해의 손길을 뿌리치고만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톰은 바보니 뭐니 자기가 아는 온갖 욕을 스스로에게 퍼부어댔다. 분통이 터져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에이미는 마음에 들떡거리면서 쾌활하게 떠들어댔지만 톰은 도통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었다. 에이미가 짓거리는 소리는 귓속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대답하라고 재촉받을 때마다 엉뚱하게 짝이 없는 대답을 할 뿐이었다. 톰의 마음은 계속해서 학교 건물 뒷곁에만 맴돌며 그 눈꼴신 광경을 보고 또 보고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베키는 아예 자기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지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톰은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베키는 모조리 지켜보고 있었다. 베키는 자기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고 아까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톰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곤 고소하게 생각했다. 톰은 에이미가 즐겁게 짓거리는 소리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넌지시 자기에게는 이제 볼 일이 있다. 급한 일이다. 한시가 급하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서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에이미는 계속해서 짓거리기만 했다. 젠장, 이 계집애를 어떻게 떼어버릴 수 있을까 하고 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결국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운을 떼자 에이미는 눈치도 없이 그러면 수업이 끝난 뒤에 또 만나자고 했다. 톰은 진저리를 치며 발길을 서둘렀다. 톰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다른 자식이라면 또 몰라도, 이 동네 놈이라면 또 몰라도 세인트 루이스에서 온 그 잘난 뺀질이라니. 옷 좀 폼나게 입는다고 뭐 자기가 왕자라도 되는 줄 알아 본데. 좋아, 이 마을에 처음 꽃배기를 내밀었을 때도 한 번 손을 봐줬지만 어디 한 번 더 혼나봐라. 그 녀석 내 눈에 띄는 날이 바로 제삿날이다. 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때리고 걷어차고 떼밀고 온갖 신용을 한바탕 해보이며 큰 소리를 쳤다. 어때 맛이? 이 자식 이래도 덤빌래? 그럼 이건 어떠냐? 요놈아 한 수 가르쳐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상상 속의 결투는 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점심시간에 톰은 집으로 내뺐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이상은 기뻐하고 있는 에이미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고 또 질투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베키는 여전히 엘프리드와 그림책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옆에서 고민하며 빙빙 도는 톰이 없으니 승리감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만 흥미를 잃고 말았다. 마음이 납덩이같이 무거워지고 뒤숭숭해지면서 우울해졌다. 두서너 번 베키는 누군가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것도 헛된 희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끝내 톰은 오지 않았다. 이윽고 베키는 견딜 수 없이 슬퍼지고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엘프리드는 베키의 마음이 자꾸만 딴 데로 향하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었다. 야, 이거 근사한데? 이것 좀 봐. 베키는 참다 못해 발칵 화를 냈다. 이제 귀찮아. 그까짓 그림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는 와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벌떡 일어서서 저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엘프리드는 그 뒤를 따라가며 위로하려고 했다. 하지만 베키는 귀찮다는 듯이 내뱉었다. 저리 가. 날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야. 꼴도 보기 싫어. 소녀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멈춰 서서는 자기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러는 걸까 하고 의아해했다. 점심시간 내내 함께 그림책을 보자고 한 것은 바로 베키였는데 갑자기 울면서 어디론가 가버린 것이다. 엘프리드는 맥이 빠져서 아무도 없는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굴욕감에 불끈 화가 치밀었다. 엘프리드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었다. 결국 베키는 톰 소여의 분풀이를 하려고 자기를 이용한 것이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엘프리드는 톰이 미워 견딜 수 없었다. 소녀는 자기는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으면서 톰을 골려줄 방법이 없을까 궁리해 보았다. 마침 톰의 철자법 책이 눈에 띄었다. 절호의 기회였다. 엘프리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오늘 오후에 배울 꽃을 펴서 그곳에다 잉크를 흘렸다. 바로 그때 뒷창에서 베키가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다 이 장면을 보곤 엘프리드에게 들키지 않도록 얼른 숨었다. 베키는 톰을 찾아 얘기해 주려고 집으로 향했다. 이걸 알려주면 톰도 반드시 기뻐할 테고 그러면 두 사람 사이도 틀림없이 그전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절반쯤 가다가 베키의 마음이 바뀌었다. 소풍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톰의 그 쌀쌀하던 모습이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자 분한 생각이 되살아나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베키는 톰이 철자법 책을 망친 벌을 밖에 그냥 놔둘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미워하겠노라고 굳게 다짐했다. 톰은 처량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이모가 한 말은 조짐부터 영 수상했다. 톰, 너 이 녀석. 그냥 껍질을 산채로 벗겨야 속이 시원하겠다. 이모, 내가 뭘 어쨌게요? 뭘 어쨌게요라니. 난 아무것도 모르고 네 꿈 얘기에 감쪽같이 속아서는 그 말을 해주려고 일부러 하퍼네 집에 갔단 말이다. 그랬더니 너 그날 밤 여기 와서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죄다 들었다며. 조가 제 어미한테 다 말해줬다더라. 톰, 이놈아. 그따위로 행동을 해서 도대체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게다가 내가 하퍼 부인 집에 가면 톡톡히 망신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다. 오늘 아침 감쪽같이 온 집안 식구를 속였을 땐 근사한 솜씨였다고 은근히 자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 비겁하고 보잘것없는 짓 같아 보였다. 톰은 잠시 고개를 푹 숙이고는 뭐라고 해야 좋을지 어쩔 줄 몰라 하다 간신히 한마디 했다. 이모,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럴 테지. 네 녀석이 언제 생각이나 하는 애였니? 네 놈은 늘 네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지. 딴 생각은 하나도 할 줄 모르잖니. 자기한테 편리한 일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려고 들지 않고. 잭슨 섬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나 보고서 즐길 양으로 밤을 틈타 올 생각을 하는 애가. 더더군다나 꿈을 꾸었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도 꾸며댈 줄 아는 애가. 우리가 너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안 됐다는 생각은 못하겠던. 이모, 잘못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재밌는 구경이나 할 생각으로 여기 온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왔었니? 익사한 게 아니니까 우리들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마시라고 말하려고 왔어요. 톰, 네가 그런 착한 생각을 잠시라도 했다면 내가 손에 장을 찢으겠다. 하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건 네가 더 잘 알고 있을 게다. 정말이에요. 정말로 그랬다니까요. 목숨 걸고 맹세할게요. 제발 거짓말은 말거라. 거짓말을 하면 자꾸 사태가 나빠질 뿐이야. 거짓말 아니에요. 이모, 정말 왔다니까요. 이모한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여기 왔어요. 세상을 다 준데도 못 믿겠다. 정말이라면 용서해 주겠지만 그랬더라면 네가 가출을 했든 이렇게 못되게 굴든 기분은 좀 나아질 텐데.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니 그때 기껏 와서도 나한테 말을 못한 게지.
그건 이모가 장례식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듣곤 장례식 때 돌아와 몰래 숨었다 나타날 생각이 떠올랐으니까 그랬죠. 계획을 망칠까봐 말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나무 껍질을 주머니 속에다 도로 넣고 그만 입을 못 연 거예요. 나무 껍질이라니. 해적이 되려고 가출했다고 써놓은 나무 껍질 말이에요. 차라리 이모한테 뽀뽀했을 때 이모가 잠에서 깼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이모 얼굴에 깊은 주름살이 펴지면서 갑자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나에게 뽀뽀했다고, 톰? 네, 그럼요. 그건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정말 뽀뽀했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기에? 이모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누워서 끙끙거리시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이 말은 거짓말인 것 같지 않았다. 노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를 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다시 한번 뽀뽀해다오. 그리고 이제 한숨 좀 돌리게 어서 학교에 가봐라. 톰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이모는 옷장으로 달려가 톰이 가출했을 때 입었던 윗도리를 꺼냈다. 그러고는 옷을 손에 든 채 서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어쨌든 무슨 상관이람. 또 거짓말일 테지. 물론 그럴싸한 거짓말이긴 해도 그래도 들으면 기분은 좋아진단 말이야. 하느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착한 마음씨가 깃들어 있으니까. 거짓말인 걸 밝혀내느니 확인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모는 윗도리를 치웠다가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또다시 손을 뻗쳐서 윗도리를 집어들곤 다시 한번 멈칫거렸다. 한 번 더 뒤져보기 전에 이모는 먼저 스스로를 타이르며 말했다. 거짓말이래도 나쁜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진 않을 거야. 이모는 윗도리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나무 껍질에 쓰인 글을 읽고 이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가 수만 가지 죄를 짓는다 해도 난 그 애를 용서하겠어. 키스까지 해주는 이모의 태도에 톰은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마음이 가벼워지고 쾌활해졌다. 톰은 학교로 가다가 마침 메도레인 거리가 시작되는 길머리에서 운 좋게 베키 세처와 마주쳤다. 톰의 행동 하나하나는 워낙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한 기분에 단숨에 베키에게 달려가 말했다. 아까 짓궂게 굴어서 미안해, 베키. 이제부턴 절대로 안 그럴게. 화해하자, 응? 베키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서서 톰의 얼굴을 흘낏 보며 조롱하듯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토머스 소여. 너랑 다신 말 안 해. 베키는 머리를 획 돌리더니 그냥 가버렸다. 톰은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다. 한참이 지나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너무 늦어서 말 안 한다고 누가 눈이나 깜짝한데 이 새침대기야 하고 퍼부어줄 틈도 없었다. 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분을 삭히지 못해 마음속은 온통 부글부글 들끓었다. 터덜터덜 교정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톰의 머릿속은 베키가 사내 자식이라면 흠씬 두들겨 패줄 텐데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 후 베키와 다시 마주치자 톰은 심한 말들을 마구 퍼붓고 가버렸다. 베키도 거기에 질세라 맞대응을 해댔으니 둘 사이는 완전히 끝장난 셈이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베키는 한시라도 빨리 수업이 시작되어서 철자법 책을 더럽혔다고 톰이 혼나는 꼴을 보고 싶어 애가 탈 지경이었다. 혹시라도 엘프리드 템플이 한 짓을 밝혀버릴까 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었다 해도 톰의 심한 말에 이미 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린 후였다. 하지만 정작 딱한 것은 베키였다.
자기에게도 시시각각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었다. 도빈스 선생은 젊은 시절에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이미 중년이 된 사람이었다. 도빈스 선생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으나 가난 때문에 우선 시골의 교사로 만족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암송을 하는 때만 빼곤 매일 책상 서랍에서 수상쩍은 책 하나를 꺼내서 집중해 읽곤 했다. 선생은 그 책을 서랍에 넣곤 늘 자물쇠로 잠가두었다. 모두들 그게 무슨 책인지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지만 도무지 기회가 없던 참이었다. 그게 무슨 책일까 하는 섣부른 추측들은 학생들 사이에 난무했지만 의견이 분분하기 짝이 없었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방법도 도무지 없었다. 그런데 마침 베키가 교실로 들어가다 입구 근처에 도빈스 선생 책상 옆을 지나려다 흘낏 보니 서랍 자물쇠에 열쇠가 그대로 꽂힌 채 있는 것이 아닌가.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였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베키는 그 책을 꺼내보았다. 표지에 암흑의 교수 지음, 해부학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베키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인체를 그린 멋진 컬러 판화가 있는 앞장이 눈에 띄었다. 이때 책장 위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톰 소여가 교실 안으로 들어와 얼핏 그 그림을 본 것이었다. 베키는 부랴부랴 책을 덮다가 불행히도 그림 있는 페이지를 반쯤 찍고 말았다. 베키는 책을 서랍에 넣고 열쇠로 잠그곤 수치심과 분한 생각에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톰 소여, 몰래 들어와서 남이 보고 있는 걸 들여다보다니 너무 비겁해. 네가 뭘 보고 있는지 내가 알았을 리가 없잖아. 베키는 조그만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너 이제 내가 그랬다고 선생님한테 말할 거지? 이제 어쩌면 좋아. 맞게 생겼잖아. 난 한 번도 학교에서 맞아본 적 없단 말이야. 비겁하게 네 맘대로 해. 너라고 무사할 줄 알아? 어디 두고 보렴? 넌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그러더니 베키는 또다시 울음보를 터뜨리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톰은 베키의 열띤 화풀이에 얼떨떨해서 가만히 서 있다 혼자 중얼거렸다. 여자애들은 참 바보 같단 말이야. 한 번도 학교에서 매를 맞은 적이 없다고? 흥, 맞는 게 뭐 대수라고. 피부가 약해서 맞으면 안 되고 겁나서 안 되고. 쳇, 개집애들이란. 내가 선생님한테 일러바칠 줄 아나 본데 그런 비겁한 짓 안 해도 어차피 들통나게 될 걸 모르나 보지? 도빈스 선생님은 특별히 누가 책을 찢었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으면 하나하나 돌아가며 물을 걸 뭐. 여자애들은 워낙 배짱이 없으니까 얼굴만 봐도 선생님이 금방 할 거야. 그럼 매를 맞는 건 뻔하지. 베키 세쳐, 넌 이 궁지에서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다고 알기나 해? 톰은 잠시 그 문제를 더 생각해보다 이내 말했다.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베키는 내가 그런 지경에 빠져도 기쁘게 지켜볼 텐데 뭐. 어디 혼 좀 나보라지. 톰은 운동장으로 나와 그대로 친구들 틈에 끼어 뛰어놀았다. 얼마 후에 선생이 와서 수업이 시작되었다. 톰은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얼핏 여학생 쪽을 볼 때마다 베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동정조차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는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엉망이 된 톰의 철자법 책이 선생 눈에 띄어서 한동안 톰은 자기 문제에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다. 베키는 자기 문제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베키가 생각했던 대로 단순히 자기가 잉크를 엎지른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궁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렇게 부인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베키는 통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일이 터지니 그렇지가 않았다. 고소하다고 생각하려 해도 좀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최악의 순간이 되자 베키는 벌떡 일어나 엘프리드 템플이 그랬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꾹 참으며 가만히 앉아 혼잣말을 했다. 톰이 내가 그림 찢은 거 선생님한테 이를 게 뻔한데 괜히 톰을 구해줄 필요는 없는 거야. 톰은 매를 맞고도 별로 억울한 느낌도 없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장난을 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철자법 책에 잉크를 엎질렀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부인했던 것은 체면 때문이었고 일단 부인하면 끝까지 우기는 게 톰의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천천히 1시간이 흘러갔다. 선생은 자기 옥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자습 소리가 꿀벌 붕붕 대는 소리처럼 따분하게 흘러나왔다. 잠시 후에 도빈스 선생은 기지개를 펴곤 하품을 늘어지게 하고 나서 서랍 자물쇠를 열어 그 책을 잡고 꺼낼까 말까 망설였다. 학생들은 그저 무심히 졸린 눈으로 보고 있었으나 선생의 동작 하나하나에 유심히 눈길을 주고 있는 아이가 둘 있었다. 도빈스 선생은 잠시 책을 만지작거리다 이윽고 꺼내 들더니 책을 읽으려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톰은 흘낏 베키를 쳐다봤다. 베키는 마치 누군가가 머리에다 총구를 갖다 대 도망갈 길이 막힌 토끼처럼 보였다. 톰은 대번에 베키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잊고 말았다. 지금이야말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지만 이 너무나도 절박한 위기가 톰의 머리를 마비시키고 말았다. 옳지, 그래. 순간 영감이 번뜩였다. 얼른 달려나가 책을 낚아채서 그대로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자. 하지만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만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도빈스 선생이 책을 편 것이었다. 아,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러나 이젠 늦었다. 이젠 베키를 구해낼 방법이라고는 없었다. 다음 순간 선생은 책을 읽다 말고 얼굴을 들더니 학생들 쪽을 노려보았다. 그 기세에 아이들은 일제히 눈을 내리깔았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아이까지도 얼어붙게 하는 그런 눈초리였다. 한 10초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선생의 얼굴이 차차 노여운 기색을 띠어갔다. 마침내 도빈스 선생이 입을 열었다. 이 책을 찢은 사람 누구지?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 만큼 쥐죽은 듯 고요했다. 선생은 이 얼굴에서 저 얼굴로 죄의 흔적을 뒤져나갔다. 벤저민 로저스, 네가 이 책을 찢었냐? 아니라고 했다. 또다시 침묵. 조지프 하퍼, 너냐? 역시 아니라고 했다. 상황이 급박해져 감에 따라 톰의 불안은 점점 더해갔다. 선생은 남학생들 줄을 하나씩 둘러보고 잠시 무언가 생각하더니 여학생들 줄로 시선을 옮겼다. 에이미 로런스는? 에이미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레이시 밀러. 똑같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수전 하퍼, 너냐? 역시 아니라고 했다. 다음이 베키의 차례였다. 톰은 긴장과 절망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리베커 세처. 톰은 얼핏 베키의 얼굴을 보았다. 겁에 질려 얼굴이 백지장 같았다. 네가 아니야, 날 봐. 베키는 호소하듯 손을 쳐들었다. 네가 이 책을 찢었니? 순간 어떤 생각이 번개처럼 톰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톰은 난데없이 벌떡 일어서며 부르짖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톰의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에 깜짝 놀라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커다랗게 떴다. 톰은 잠시 그대로 선 채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다.
벌을 받으러 교단으로 걸어 나갔을 때 휘둥그렇게 뜬 베키의 눈에서 쏟아진 경이로움, 그리고 감사와 칭찬의 눈빛은 톰에게는 100대의 매질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만 같았다. 도비스 선생의 매질은 어느 때보다 훨씬 심한 것이었지만 톰은 자기가 한 행동이 멋지다는 생각에 빠져 소리 하나 지르지 않고 참아낼 수 있었다. 게다가 방과 후에 2시간을 더 남아있으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조금도 괴롭지 않았다. 그 형기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과 그 지겨운 2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톰은 엘프리드 템플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것은 베키가 눈물에 젖어 자기의 배반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고백했기 때문이었지만 어느덧 그 복수심까지도 희미해졌고 베키가 한 마지막 말을 귓전에 되새기면서 톰은 마침내 잠이 들고 말았다. 톰, 어쩜 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있니? 여름방학이 가까워졌다. 언제나 엄격하던 도빈스 선생은 한층 더 엄격해지고 준엄해졌다. 학생 전체를 독려해 학예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선생의 채찍과 매는 거의 쉴 사이가 없었고 특히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위력을 떨쳤다. 매를 맞지 않는 것은 나이가 많은 남학생들과 18살에서부터 20살 사이의 젊은 처녀들 뿐이었다. 도빈스 선생의 채찍질은 두려워할 만한 것이었다. 홀랑 벗겨진 머리를 가발로 가리고는 있었지만 도빈스 선생은 이제 겨우 중년에 달한 나이로 힘이 쇠퇴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중대한 날이 다가옴에 따라 선생의 몸 안에 숨어있던 포악성은 점점 겉으로 드러나더니 사소한 잘못에도 벌을 주었고 거기에다 쾌감까지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그 결과 어린 학생들은 낮엔 공포와 불안에 벌벌 떨었고 밤엔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궁리의 궁리를 거듭했다. 선생을 골려주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기회라도 놓치지 않을 테지만 선생은 늘 앞서갔다. 일단 어떤 복수가 성공을 거둔 뒤의 보복은 철저하고도 처참한 것으로 학생들은 늘 참패를 맛보고 물러서기가 예사였다. 마지막으로 협의한 결과 학생들은 대승리가 보장된 계획을 세웠다. 학생들은 간판장이의 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기들의 계획을 말하곤 그 아이의 도움을 청했다. 이 소녀는 기꺼이 그 계획에 따를 만한 개인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왜냐하면 도빈스 선생은 그 간판집에 하숙을 하고 있어서 늘 소년의 원한을 사기에 충분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으니까. 다행히 선생의 부인은 며칠 안에 시골로 가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 계획을 방해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빈스 선생은 반드시 그 전에 얼큰이 취하기가 예사였다. 그래서 간판집 소녀는 학예회가 열리기 전날 밤 선생이 적당히 취해 자기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일을 꾸미고 선생을 깨워 서둘러 학교로 가게끔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예회 날이 왔다. 밤 8시. 학교는 화왕과 나뭇잎과 꽃을 말려서 만든 꽃줄로 장식이 되었고 휘황찬란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선생은 언제나처럼 칠판을 등진 단상에서 커다란 의자에 푹 파묻힌 채 흡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선생의 양쪽으로 3줄, 앞쪽으로 6줄 나란히 놓인 긴 의자엔 각기 마을의 유지와 학부형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뒤로는 왼쪽으론 임시로 커다란 단이 설치되어 있어 오늘 밤 출연할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깨끗이 세수를 하고 나들이 옷을 입고 거북한 듯 쭈그리고들 앉아있는 조그만 남학생들, 수줍어하는 상급생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늘하늘한 순백색 옷과 모슬린 옷으로 차려입은 여학생들과 처녀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여학생들과 처녀들은 드러낸 어깨와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구식 장신구와 머리에 꽂은 분홍색과 푸른색 리본에 온 신경을 쓰고 있었다. 교실의 나머지 부분은 출연하지 않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드디어 학예회가 시작되었다. 아주 어린 사내애가 나와 수줍게 저와 같은 어린애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리라곤 생각도 하지 못하셨겠죠 하며 암송을 시작했다. 그 몸놀림이 마치 고장난 장난감같이 애처로울 정도로 정확하고 기계적이었지만 아이가 겁을 집어먹으면서도 어쨌든 그럭저럭 무사하게 끝내고서 깍듯이 머리를 숙이고 뒤로 물러서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다음엔 수줍어하는 소녀가 아직도 채 잘 돌아가지 않는 혀로 메리의 양은 귀여운 새끼양이라는 시를 낭송하고 낭송이 끝난 후에는 깜찍하게 무릎을 구부려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이번 소녀도 박수갈채 속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행복스러운 낯으로 제자리로 돌아갔다. 톰은 자신만만한 낯으로 무대에 나타나 불후의 명연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를 열띠너조와 열광적인 동작으로 시작했지만 도중에서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끔찍할 정도의 무대 공포증이 톰을 사로잡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톰은 모든 청중의 동정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교실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이 고요해진 것은 동정 이상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선생은 얼굴을 찡그렸고 이것으로 실패는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그래도 톰은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참담한 기분으로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어디서인가 가느다란 박수소리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소녀는 활활 타오르는 간판 위에 섰나니 아시리아인이 네스파도다 따위의 명연설 암송이 계속되었다. 다음엔 낭독과 철자 맞히기 경기가 있었고 몇 명 안 되는 라틴어 반도 갈채를 받으며 암송을 끝냈다. 이날 밤의 특별 순서는 젊은 여성들의 장문 낭독이었다. 각자 자기 차례가 오자 무대 끝까지 걸어 나와 우선 헛기침부터 하고 나서 원고를 높이 쳐들고는 표정과 구두점에 각별한 주의를 하면서 읽어나갔다. 내용은 모두가 이런 자리에서 그녀들의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혹은 멀리 십자군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녀들의 조상에 해당되는 부인들이 낭독한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정이 그중 하나였고 그것 외에는 지난날의 회고, 역사 속의 종교, 꿈나라, 문화적 모험, 각종 정치의 비교 및 대조, 우수, 효, 갈망 따위가 등장했다. 이러한 장문에서 을의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중하고 애틋하게 담겨있는 우울한 감성이었다. 다음이 무의미한 미사 여구의 나열, 또 특별히 간직해둔 진부한 표현들을 무턱대고 인용하는 경향이었다. 그리고 그를 눈에 띄게 손상하는 점은 뒤에 고질적으로 따분한 교훈이 따라 나와 못생긴 꼬리를 흔들어댄다는 점이었다. 장문의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억지로 무리하게 왜곡해서까지 도덕적, 종교적으로 무엇이든 교화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쑤셔 넣는 것이다. 누가 봐도 뻔한 위선인 줄 알면서도 이런 식의 장문이 지금까지도 학교에서 추방되지 않은 채로 버젓이 버티고 있다. 아마도 이 세계가 끝나지 않는 한 이런 장문은 계속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느 학교에 가봐도 여학생이라면 누구나 자기 장문의 끝에 무슨 교훈 비슷한 말을 의무적으로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불성실하고 종교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처녀들이 더 한층 길게 잠옷 거룩한 풍을 늘어놓는 법이다. 그러나 이 얘긴 이제 그만두기로 하자.
별로 아름답지 않은 진실은 재미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학예회 이야기로 돌아가기로 하자. 처음에 발표된 것은 그렇다면 이것이 인생인가 라는 제목의 장문이었다. 이제 그 일부를 여기 발췌해 보는데 독자 여러분이 제발 관용을 베풀어 인내심을 갖고 읽어주었으면 한다. 인생의 일상적 행로에서 청춘의 가슴은 그 어떤 감격을 가슴에 안고 미래의 축제의 장면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으리요. 그들의 상상은 장밋빛 환희의 화면을 그리기에 바쁘다. 공상 속에서 화려한 유행을 신봉하는 자는 즐거운 무리 속에서 모든 이가 주시하는 주인공이 된 자신을 본다. 설백의 의상을 몸에 두른 그녀의 우아한 모습은 즐거운 춤사위 사이로 미로를 돌아다니고 즐거운 무리 속에 섞여 그녀의 두 눈은 잠옷 빛나며 그녀의 걸음은 잠옷 경쾌하다. 이처럼 감미로운 공상 속에서 시간은 미끄러지듯 흘러가고 동경의 극락 세계로 들어갈 대망의 시간이 온다. 몽롱한 그녀의 두 눈에 모든 것은 요정처럼 아름답게 보인다. 새로이 맞아들이는 장면마다 한층 더 매력의 도를 강하게 한다. 그러나 잠시 후엔 그녀는 이러한 아름다운 껍데기 속에 모든 것이 공허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한때 그녀의 영혼을 매료했던 감미로운 속삭임 소리는 이제 불쾌한 잡음일 뿐이다. 무도장은 이젠 벌써 그녀의 마음을 끌 수 없다. 쇠약한 몸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녀는 비로소 깨닫는다. 지상의 쾌락은 영혼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다. 이따금 감격의 외침이 일어나고 잘한다니, 청산 유수 같구나니, 오른말이야 등등의 나직한 부르짖음 소리가 일더니 고뇌에 찬 훈계의 말로 끝을 맺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다음은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소화불량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빛이 좋지 못하고 우울해 보이는 소녀가 나타나 시를 읊었다. 이것은 두 연만 소개하면 충분하리라. 엘라베마의 이별을 고하는 미주리 처녀의 노래. 엘라베마여 안녕. 나 그대를 깊이 사랑하노라. 하지만 이제 잠시 나 그대와 이별을 고하노라. 그대 생각에 내 애인은 이 가슴 일렁이고 내 마음 그대 생각으로 활활 불타오르네. 나 그대의 꽃피는 숲속을 거닐었나니 텔러시의 개울가를 배회하며 책을 읽었나니 텔러시의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나니 쿠사의 동산에 올라 오로라의 빛을 꿈꾸었나니 그러나 벅찬 가슴에 부끄러움을 담지 않으리. 눈물에 젖은 눈 뒤로 얼굴 붉히지도 않으리. 이제 이별을 고하는 것은 낯선 땅이 아니기에 내 한숨을 듣는 것은 낯선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 주에도 나를 맞아줄 고향은 있었나니 내 몸 그 골짜기와 헤어지고 내 눈에서 그 산봉우리 사라지나니 내 눈, 내 가슴, 내 테트 차갑게 식으리. 사랑하는 엘라베마여, 나 그대 떠날 때. 테트라는 프랑스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호평을 받았다. 다음은 살색이 검고 눈도 검고 머리마저 검은 처녀가 등장하더니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한동안 가만히 있다 비극적인 표정을 지으며 잔뜩 꾸민 목소리로 글을 읽기 시작했다. 환상. 암담한 폭풍우가 부는 밤이었다. 하늘에는 별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고막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는 쉴 새 없이 맹위를 떨쳤다. 구름이 드리운 하늘 사이로 끔찍한 번개가 노안듯 내리쳤다. 그 번쩍거림이 그 유명한 프랭클린의 권세마저 비웃는 듯이 보였다.
휘몰아치는 바람까지도 그 신비스러운 집에서 일제히 뛰쳐나와 이 사나운 광경에 한층 더 처참함을 더하려는 듯이 휘몰아쳤다. 이처럼 어둡고 이처럼 쓸쓸한 때에 내 영혼은 인간적인 동정을 찾아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온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둘도 없는 벗, 나의 조언자, 내 위안이자 길잡이, 슬픔 속에 내 기쁨, 기쁨 속에 내 천상지복, 내 곁에 왔도다. 그녀는 낭만적인 젊은이들이 공상 속에서의 에덴의 양지 바른 오솔길에 그리는 밝은 천사인 듯 천상의 아름다움으로 장식되어 있는 미의 여왕인 양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잠옷 가벼운지라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의 온정 있는 손길이 창출하는 마술과 같은 전율만 없었다면 다른 겸손한 미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누구 하나 찾는 사람도 없이 몰래 자취를 감추어 버렸으리라. 밖에서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가리키며 거기에 있는 두 사람을 숙시하라고 나에게 명령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12월의 장의에 매달린 차가운 눈물처럼 오묘한 우수의 빛이 떠 있었다. 이 악몽 이야기는 거의 10페이지에 달하는 긴 글로 마지막에는 장로교파가 아닌 사람들의 모든 희망을 뒤흔들 만한 교훈으로 끝났으므로 1등상을 받았다. 이 장문이 오늘 밤에 전 종목에 걸쳐 최고 걸작이라고 인정되었다. 시장은 이 작가에게 상품을 수여함에 앞서서 따뜻한 격려사를 늘어놓았는데 이와 같은 명문은 일찍이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웅병가 데니얼 웹스터까지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면 장문마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무턱대고 함부로 쓰고 인간의 경험을 말하는데 인생의 책장이라고 하는 비유가 만만치 않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 다음 거의 온화해 보일 정도로 기분이 풀어진 도빈스 선생이 천천히 의자를 옆으로 밀어놓고 일어나서 청중에게 등을 돌리고는 지리 수업을 시작하려고 칠판에다 미국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손이 떨려서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교실 안엔 킥킥 웃는 소리가 잔물결처럼 일어났다. 선생은 이것을 깨닫고는 몇 개의 선을 지웠다가 다시 고쳐 그리곤 했다. 그러나 번번이 그 점만도 못하게 그려졌고 킥킥거리는 소리는 점점 높아갈 뿐이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결심하겠다는 양 온 신경을 이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선생은 전체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느꼈다. 이번엔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소리는 여전히 그치기는커녕 더욱 높아만 갔다. 당연한 노릇이었다. 선생 머리 위 바로 천장에 뚫린 창 하나가 다락방으로 통해 있었는데 바로 이때 그 창에서 허리에 끈이 묶인 고양이 한 마리가 대롱대롱 내려오고 있었다. 이 고양이는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목과 턱이 헝겊으로 쌓여 있었다. 천천히 내려오는 도중에 고양이는 몸을 동그랗게 굽혀 끈을 발톱으로 핥히면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공중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킥킥 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고양이는 지도에 열중하고 있는 선생의 머리 위 6인치 정도 거리에까지 가까이 내려갔다. 그러고는 더욱 아래로, 좀 더 아래로 내려오더니 마침내 선생의 가발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그 순간 고양이는 전리품을 꽉 껴안은 채 휙 다락방으로 끌려 올려졌다. 선생의 대머리가 난데없이 금칠이 되어 찬란하게 빛을 발했다. 그 금칠은 간판집 소년의 작품이었다. 이것으로 학예회는 끝났다. 학생들은 안가품을 한 셈이 되었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